짧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약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통계로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석사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책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중앙일보에 이제 박한슬의 숫자 읽기라고 하는 칼럼을 쭉 연재를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한 3년치 중에서 또 고르고 골라서 책으로 묶고 또 굉장히 많이 편집을 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숫자 한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3년부터 제가 계속 KBS 일라디오를 이제 2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6시 20분에 제가 출연을 하다 보니까 아마 새벽 시간이라서 아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그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일 있으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제 청년정책 자문단 같은 것들을 꾸려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좀 활동을 하고 좀 제 나름대로는 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런저런 다양한 책들을 썼는데 이런 이제 독자분들 만나는 행사에 가면은 항상 물어보시는 게 수염을 왜 그리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사정이 있는 게 제가 저 오늘도 약을 먹었습니다라는 책을 처음 냈거든요. 그게 2020년이었는데 제가 그때 딱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간 저자들 치고는 굉장히 젊은 나이다 보니까 어디 행사 같은 데 가서 인사드리면 아, 한슬 군이라고 하면 될까요?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러고 제가 이제 수염을 기르고 나니까 이제 아, 박 선생, 네, 한슬 작가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확실히 이제 남성은 좀 전문적으로 보이려면 수염이 있거나 아니면은 대머리가 되거나 약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둘 다 되고 있다는 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순서는 그 숫자를 읽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책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은 책을 좀 더 깊게 읽기라고 할까요? 책의 맥락을 좀 보충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려면 최근엔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우리 주변에 좀 음모론들이 굉장히 사회에 상흔을 많이 입혔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다룰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미 그거는 그래서 좀 우리들이 좀 더 앞으로도 계속 볼 숫자들의 맥락을 좀 넓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지인분들한테 미리 한번 목차를 보여줬더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읽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숫자의 맥락, 그래서 추세와 범주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숫자를 읽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숫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인데요. 그 숫자의 맥락을 더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데이터 분석의 기본은 관계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쪽이 증가할 때 다른 쪽도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한쪽이 증가할 때 다른 쪽은 감소한다든지 이런 상관관계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그림에 한 것처럼 한쪽이 변화하는데 다른 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둘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의미가 있긴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 대로는 아니고 그냥 그 예시로 제가 가져온 거 그래프는 자폐증 발생이 백신 접종과 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한동안 좀 음모론 같이 그런 게 많이 돌았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학전에서 검증을 해봤는데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의 변화가 다른 쪽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조차도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숫자의 맥락을 읽는 방법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읽어야 될 맥락은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때도 우리가 문맥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냥 문자 그대로만 봤을 때와 문맥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다를 수가 있는데 숫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그래프는 아마도 책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평균 수명이 이렇게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하게 됐다라는 자료죠. 근데 이것처럼 보통은 우리가 아까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간에 따른 관계를 탐색하는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 현상은 근데 그 모든 조건이 거의 유사하거나 변하지 않았을 때는
뭐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율이 일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좀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뭔가 변화가 있네?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라고 저기를 짚어낼 수가 있는 건데, 요거는 책에서 보셨으니까 책에서 안 본 얘기들 하면 좋겠죠. 2023년 기준으로 결핵 사망자 수가 1227명 정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이 정보만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아무 맥락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1227명이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프로 보면 추세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985년에는 연간 결핵 사망자 수가 6,270명까지 높았고, 그걸 우리가 계속 꾸준히 잘 줄여와서 지금 1227명까지 줄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드디어 맥락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결핵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이 추세가 뒤집어진다든지 반대로 바뀐다든지 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세가 숫자의 맥락을 읽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범주입니다. 범주가 카테고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 그래프도 책에서 보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애독자분들께서 한번 봐주셨을 것 같은데 산후조리 기간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것도 좀 불평등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책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숫자를 가르는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득, 성별, 지역, 연령 같은 걸로 분해를 해보면 같은 숫자 안에서도 추가적인 맥락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왜 저거를 소득, 성별, 지역, 연령으로 분해를 하냐라고 하면 보통은 이게 불평등하다고 이미 알려진 것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요. 미국 가면은 저 가르는 축 중에 하나로 꼭 들어가는 게 인종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인종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종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분해를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런 범주를 나눠볼 거는 순서나 단계를 차례로 나눠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은 아예 이런 사회적인 현상보다는 이제 과학 같은 데서 하죠. 그래서 어떤 반응을 할 때 이 A라는 물질이 C라는 물질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A에서 B로 바뀌는 단계를 한번 끊어서 보고 B에서 C로 바뀌는 단계를 한번 끊어서 보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구분해서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분해를 통해서 유의미한 자료가 얻어지는 걸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10년간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발생 건수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한 26,000건 정도, 27,000건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은 25,000건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면 거의 차이가 없이 거의 엇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지난 10년간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거의 일정했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충분히 괜찮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뜯어보면 강력범죄도 범주가 있죠. 그래서 전체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그 다음에 성범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추세를 잘 보면은 강력범죄 중에 성범죄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게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나 방화, 강도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는데 성범죄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맥락을 읽어낼 수 있냐라고 하면, 성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아무래도 보통은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라면 여성 경찰의 채용을 늘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여성 경찰을 늘리는 걸 가지고 아니 왜 근데 여자 경찰 자꾸 늘리냐, 현장 진압도 못하는데,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맥락이 있어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분해를 해보는 것으로도 추가적인 맥락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제가 닫는 글에서 이런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숫자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내 돈과 시간을 헐어서 숫자를 만드는 데 썼다면 거기 나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의 의지와 욕망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숫자가 거짓말을 하냐 이런 얘기들을 라디오에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책 내고. 근데 저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고의로 일부 진실만을 포착해서 보여줄 뿐입니다. 그 만든 사람들이. 그래서 숫자의 가장 심층적인 맥락은
그 숫자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는 걸 아는 데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일부의 진실을 뽑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한번은 고민을 해보면 좋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좀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직장인 건강검진을 많이들 하죠. 이거를 보통 이제 대기업만의 복지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뭐 꿈도 못 꾼 일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수혜를 누리는 개인 입장에선 나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예방의학적으로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조치로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짚어봤을 때 그럼 회사에서 이런 걸 왜 해줘?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직장인 건강검진 제도가.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배제시키려고 만들어낸 제도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렇게 직장 건강검진조차도 우리가 내가 건강검진을 계속 해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문제가 있었던 거고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이런 맥락이 있는데, 좀 더 국가 통계 쪽으로 넘어가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잠시만요. 네. 요것도 아마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단위가 킬로그램이거든요. 우리가 1년에 원래 쌀을 71kg 정도 먹다가 지금은 한 55kg 정도밖에 안 먹어요. 굉장히 뭐 나도 밥 잘 안 먹는데 두면 끄덕끄덕 하죠. 근데 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이제 우리나라 농업이 좀 잘못돼 있다, 쌀 농사 좀 그만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보통 같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보여줬던 1인당 쌀 소비량 통계는 내가 가정에서 직접 쌀을 사서 조리해 먹는 쌀만 센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두 번째 줄 앉으신 여자분, 네, 혹시 햇반 같은 즉석밥 많이 드세요? 근데 즉석밥은 우리가 집에서 직접 쌀을 사서 먹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식품 가공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용 쌀 소비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 산업용 쌀 소비량까지 같이 더해서 평균을 내보면 2020년에 70kg까지 떨어지는 건 맞아요. 전반적으로 줄어든 건 맞습니다, 쌀 소비량이. 근데 그때부터 2023년까지 보면은 오히려 소폭 반등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쌀 소비량이 적당한 수준으로 이미 수렴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정도 먹고 있는 거고, 지금 쌀 생산량이나 이런 것도 고렸을 때도 요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전체 쌀 소비량 얘기를 안 하죠. 앞에 1인당 쌀 소비량 얘기만 하니까 약간의 왜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통계로 다 잡히긴 하는데 이렇게 가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지를 줄이고 쌀 농사를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숫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두 번째 줄 앉은 친구는 여동생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 안 걸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두 번째 순서는 이제 출산율과 플랫폼 노동, 그리고 트럼프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출산이 저는 어떤 세계화의 상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재생산 노동으로 봤을 때 양육과 돌봄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조금 맥락을 더해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산율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해하실 때 좀 더 넓은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어요. 재생산 노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분이 일본의 대표적인 여성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우에노 치즈코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페미니즘 학자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실제로는 사회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성취가 있으신 분이라서 일본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으로 키워내서 그러면 성인이 되죠. 그럼 성인을 우리는 시장으로 노동력 형태로 공급을 해서 노동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근로를 하니까 이윤이 나오고 그 이윤을 우리가 임금의 형태로 받죠. 그러면 가정 내에서 생활비로 쓰이는데 사실은 비용이 하나 빠져 있더란 겁니다.
재생산 비용이라고 해서 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우리가 임금에 제대로 계산한 게 맞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가정주부의 무급 노동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가정주부라는 존재 자체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맞벌이 비율이 50%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무급 노동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 돌봄 비용들을 외주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생산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은 애 안 낳는 게 사실은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풍족하게 비혼이나 딩크로 살면은 나 혼자 먹고 살 정도의 생활비는 받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혼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고 비혼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딩크로 살면서. 근데 반대로 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은 재생산 비용을 가정에서 혼자 독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생산 비용을 누군가가 벌충을 해주지 않으면 출산이 되게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랑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하자면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는 그냥 세계적인 현상이다. 선진국이 되면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진국들에 대한 출산율 자료인데요. 1960년대에는 전후 베이비붐 시절이라서 출산율이 굉장히 높죠. 미국은 3.65, 독일은 2.37, 영국은 2.72 이렇게 높았는데 70년대로 가면 제조업 중흥기가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일터로 나가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여성들도 일터로 동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서프리제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성주의 영화들 보면 여성들이 이제 일터로 가서 차별받지 않고 일하게 되는 광경들이 굉장히 로맨틱하게 그려지죠. 근데 사실은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요 재생산 비용을 부담하던 인력들이 가정에서 다 빠져나가 버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기 팍팍하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노동운동이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저 모양이 났으니 이제 다시 노동운동을 통해서 다시 출산율을 올리자 하고 1990년대가 됐는데 그때가 되면 미국의 출산율도 반등을 하고 독일도 거의 유지되고 영국도 거의 막 크게 많이 떨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노동운동을 통해서 제조업 일자리의 노동자분들이 재생산 노동의 몫만큼을 좀 더 받아내면서 이제 애 낳고 살만해진 거죠. 그런데 그때 세계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재생산 노동의 비용을 만약에 임금으로 추가를 해준다면 당연히 사람 쓰는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서구 쪽은 재생산을 사회가 보조하든지 그러면 이제 임금으로 많이 주든지 아니면 세금 같은 걸 내서 국가에서 복지를 많이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건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출산율은 높은데 제조업 같은 노동직업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 동아시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재생산을 가정에만 맡겨놓다 보니까 임금은 저렴해지고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우리가 강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넓게 보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세계화 이후에 굉장히 폭풍 발전합니다. 00년대, 2000년대. 그리고 그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무척 많이 떨어지는 걸 똑같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임금 경쟁력이 재생산 노동 비용을 뺀 덕분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들 나오죠. 육아휴직을 대폭 늘려야 된다. 아동 양육수당을 줘야 된다. 돌봄에 대해서 그런 보육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럼 똑같이 사람 쓰는데 비용이 올라가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선진국에서 약간 안 좋은 산업들을 공해산업 같은 거를 개발도상국에 넘겨준 것처럼 저출산도 우리가 넘겨받은 거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책에서 이제 그 세계화, 저출산이 세계적 추세라는 얘기를 다룬 걸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더 넘겨줄 데가 없는 거예요. 동아시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저출산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지금 세계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한국의 저출산은 저는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이라는 용어 정말 많이 듣고 우리들 많이 익숙한데 플랫폼 노동은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고용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근로를 택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분들은 업무 지시를 받는데도 고용자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근로기준법 보호도 받지 못하고 뭐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우리가 일종의 보통 정규직으로서 누리는 그런 혜택은 아무것도 못 누리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건데, 지금 책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다뤘었어요. 2030 세대에서는 플랫폼 노동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근데 이런 더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렸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저는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라든지 플랫폼 노동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다 따로 떼서 얘기하니까 플랫폼 노동은 청년들이 어느 고정된 일자리에 매이는 걸 싫어해서 플랫폼 노동 합니다. 뭐 디지털 노마드 말은 좋죠. 근데 그냥 카페에서 계속 일하는 거잖아요, 프리랜서로. 그리고 출산율 같은 경우도 가치관이 변화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정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런 비용 문제로 봤을 때 좀 더 명확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트럼프 현상이랑도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세계화가 되면서 원래 같으면 노조랑 싸워서 졌어요. 그러면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근데 이제는 그래? 파업해? 우리 나갈게 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서 그 제조업을 받아서 잘 성장을 했지만 미국 노동자들은 저렇게 돼버린 거죠. 백인인데도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절망에 따른 자살, 절망에 따른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앵거스 디턴 같은 그런 교수님들이 그런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흑인들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지금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힐빌리의 노래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레드넥들의 절망,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트럼프 현상을 만든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뭐 관세로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지지층들은 저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미국 경제가 망하든 말든 나는 내 지지층들이 이미 죽고 있다. 그러니까 제조업 다시 불러일으켜서 하겠다고 막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순히 그냥 극우화, 뭐 극우화적인 행태를 보이는 건 맞지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저출산과 제조업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연결해서 봐야지만 좀 깊이 있게 이해되는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챕터는 개인정보와 환경오염, 교통약자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엮어서 한번 해드릴까 싶은데요.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경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용한 정책 수립은 어떻게 가능할지 그렇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 얘기하면은 보통은 민감정보 얘기만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민감정보라는 게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상, 신념, 그 다음에 뭐 노조나 정당 소속, 그 다음에 뭐 정치적 견해, 그 다음에 건강이나 뭐 성생활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 민감정보, 의료정보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리는 좀 저런 민감정보만 관리하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민감정보 아니면 상관없지 않나? 그래서 뭐 동의 같은 것도 다 쉽게들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좀 달라요. 그래서 넷플릭스 많이들 보실 거고, 이제 세계에서 지금 OTT 중에 제일 큰 플랫폼이니까 저도 많이 보는데, 넷플릭스에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재밌는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는 데이터, 유저 데이터 시청 기록 엄청 많으니까 이거를 잘 분석해서 경진대회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넷플릭스 프라이즈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유저 데이터를 다 깠습니다. 대신에 식별하지 못하게 처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보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은 이제 개인정보들, 민감정보 다 가렸으니까, 그래 식별 가능한 정보 다 가렸으니까 괜찮다라고 하고 줬는데, 인터넷에 저런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넷플릭스 데이터랑 왓챠에 내가 평점 넣은 거, 아니면 네이버 영화 평점 같은 거를 대조해가지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폭삭 소가수다에 5점을 줬네? 그리고 뭐 더킹에는 3점을 줬네? 뭐 이런 식의 그 데이터를 다 짜맞추면은 굉장히 높은 일치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식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감 정보만 지운다고 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이 사람을 알아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 넷플릭스 데이터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창피한 컨텐츠 이런 걸 봤다고 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공개됐을 때 그냥 큰 문제는 없을 건데, 만약에 우리 금융 데이터가 공개가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런 거 커피값 한 잔 드릴 테니까 연동해주세요라고 속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가입하면은 저런 실질적으로 모든 내 금융 정보가 다 연동이 됩니다. 은행 간에.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내 정보를 다 주면은 이 사람은 내 은행 계좌, 증권 계좌, 그 다음에 뭐 보험 계좌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쇼핑몰 직원이에요. 근데 그 쇼핑몰 구매 내역 중에 내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찾아서 그 사람을 특정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치질용품 같은 걸 구매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본인은 창피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질병 정보 같은 걸 유추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민감 정보인데도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는 민감 정보만 가리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연결돼서 어떻게 문제가 될 건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빅데이터의 좀 산업적 이용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데, 그렇다고 또 성과가 막 나오지도 않아요. 마이데이터 사업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이것도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뭐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처음 할 때는 어떤 거였냐면, 다른 자료들과 다 연동을 해서 신용 점수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대출을 더 잘해줄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됐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런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환경오염이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책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들을 썼죠. 전기차가 좋기는 하지만 이거는 대중교통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거지, 개인용 전기차 사는 게 과연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문제 같은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약대를 차이과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게 경기도 포천시에 있습니다. 예전에 개성공단 있을 때는 거기서 출퇴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성공단으로. 그 정도로 좀 북쪽에 있고 굉장히 교통 환경도 안 좋은 지역인데, 거기서 제가 한번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안 와가지고 보니까 2시간에 한 번씩 오는 버스더라고요. 경기도 사시는 분들 아마 그런 거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건데, 수도권, 특히나 대도시, 서울 제외하고는 저런 대중교통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중교통 노선을 만들고 싶더라도 수요 예측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언제 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전기차를 이용해서 좀 좋은 대중교통 노선을 만드는 좀 방법을 한번 이런 걸 제안해 보면 어떨까 해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내비게이션 다 쓰시잖아요. 뭐 티맵을 쓰든지 뭐 카카오맵을 쓰든지 아니면 뭔가 현대차 내장 앱 같은 걸 쓰든지, 그렇게 다들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이미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를 해가지고, 아 지금 자기네 내비게이션에 설치된 차량이 그쪽 도로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거기 혼잡도 평가에 서로 데이터를 합쳐서 씁니다. 그래서 막 어떤 길은 빨간색으로 바뀌고 어떤 길은 노란색으로 바뀌고, 여기는 원활한데 일로 도세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개인 차량을 활용한 정기적인 운행은 대부분 출퇴근이겠죠. 일상적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계속 꾸준한 수요가 있고 반복적인 거라면 대중교통으로서 대체나 보완이 가능할 거잖아요. 각자 다 차 가지고 다닐 게 아니라 그 차량 이동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전혀 몰랐는데 사람들이 다 원주에서 제천으로 가는 이상한 차량 흐름이 계속 일관적으로 있더라. 그러면 거기에 뭔가 버스 노선 같은 걸 놓으면 그 개인 자차 이용하는 대신에 환경오염도 줄이고 그쪽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 접근성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대중교통은 우리가 보통 축 설계라고 하는데, 뭐냐면 중간에 거점들이 있죠. 강남 버스 환승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사당이라든지 합정이라든지 이런 주요 광역 구간들이 있죠. 거기서 환승을 해서 갈아타구로 그렇게 축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도 좀 벌충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실제로 이런 논문들로 분석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공공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좀 도입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택시 호출앱 데이터입니다. 지금 택시 길에서 손잡고 타는 분들 노인분들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들은 택시 못 잡아서 더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좀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택시 호출앱이 그런 엄청난 과점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택시 운행 전수자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시간대에 언제 어디서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을 택시 앱 그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쓴다고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이 시간대에 많은데 배차율이 잘 안 높아진다. 그러면 여기로 택시들을 좀 보내는 식으로 배차율을 높이겠다. 그거를 자기들 성과라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합니다. 연간 보고서 이런 거 보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공공에서도 똑같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택시라는 것도 보통은 이제 우리 교통약자들 이동 경로가 택시랑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정말 걸어 다니고 할 수 있는 버스나 이런 거 타지, 지하철이나.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택시를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호출 데이터 사용해서 하면은 적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민간 기업에서 우리 못 주겠다. 그러면 이게 좀 웃긴 얘기일 수는 있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공공 대체 앱, 대체 호출 이런 것들. 부산 가니까 동백전 이런 걸 쓰면서 또 그런 호출도 있고, 대구, 저는 집이 원래 대구거든요. 대구에도 보면 그런 대구시에서 하는 공공택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니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으면 좋을까, 그런 얘기들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규모로 좀 대중교통까지 깔 정도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런 정책도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500원 택시, 100원 택시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충북 서천군에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버스를 운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택시비 500원만, 100원만 내라.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내겠다. 대신 택시 타고 다니세요. 이게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택시 저렇게 주는 게 연간 8천만 원 정도 드는데 버스 2대 굴리면 연간 2억이 들더라. 그러면 그냥 진짜 그렇게 제일 낫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많은 지자체들이 확대가 돼 있고, 몇 년 전에는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런 적극 행정이 있다니 하면서 소개가 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꽤 괜찮은 사례였거든요. 그러니까 꼭 직접 운영만이 정답은 아니고 민간 위탁이라도 이렇게 비용 효과적인 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곁들일 게, 우리 지하철 가지고 계속 노인 무임승차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냥 서울 지하철 공사에 다 적자로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계속 반발이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오히려 좀 같이 보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만약에 노인 무임승차를 한다면 차라리 그 출퇴근 피크 시간에는 돈을 내게 타고 나머지 시간에 무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노인분들 타시는 게 너무 힘들고 버겁다. 그러면 그런 것 좀 띄워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정책적 개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거를 정치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쓰잖아요. 노인들 왜 공짜로 태워주냐, 아니면 노인은 당연히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좀 갈등 소재가 되니까 이것도 데이터 기반으로 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 콜택시 같은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니까 뭐 돈은 돈대로 받고 장애인들이 콜 부르면 안 오는 경우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냐 공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좀 어떻게 관리하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너무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런 것들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제 숫자 한국을 보신 독자분들이니 데이터 기반으로 하자는 얘기를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순서인데요. 시간이 아직 괜찮죠? 벌써 많이 좀 지났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저임금과 무임매장, 그다음 범죄가족이라는 또 이런 개념들을 엮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저임금과 자동화, 그다음에 다크팩토리 같은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무임매장의 잘못된 비용 계산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생산의 4요소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가 노동, 두 번째가 자본, 세 번째가 토지, 네 번째가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결정 요인이 뭔지를 살펴보면요. 노동의 경우는 인건비가 사실은 다 결정을 하는 거죠. 원래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최저임금 같은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강제로 어떤 가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결정을 하죠.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율 같은 금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세 번째 토지는 사실은 입지가 다 결정을 하잖아요. 토지는 공급이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입지 주변 입지 환경의 변화가 그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거고, 마지막 경영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결정을 하는 거죠. 후발주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데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이윤을 못 누리고요. 만약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돼 있어서 후발주자가 절대 못 들어온다. 그러면 배짱 장사도 되잖아요. 이게 제약산업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약품 규제 같은 게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안전하게 좋다 한데 그게 제약 기업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후발주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진입장벽을 높이 쌓아주는 거라서 그런 이윤을 조금 더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책에서는 일부러 최저임금 같은 얘기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맥락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면 최저임금 얘기를 하면 되게 이상한 오해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왜곡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논의가.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걸 요 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이 노동 부분에서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저 토지와 경영 부분은 사실은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지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뭐 요식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업종에 대한 진입 장벽이라든지 사업 모델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자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력을 넣는 대신 자본을 대신 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발경제원 KDI 같은 데에서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최저임금 상승이 어떤 기계화와 자동화를 강제로 좀 촉진했다, 이끌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기계화의 자동화의 선진국이 됐다라는 얘기들을 보고서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 공장 같은 데 가면은 그쪽도 노사 분규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파견 노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차 공장보다 해외에 있는 현대차 공장이 자동화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이제 보통 다크 팩토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둠의 공장 이런 게 아니고 다크 팩토리라는 건 정말 완전 자동화가 다 돼서 조명을 켤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 없으면 불을 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계는 사실은 조명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곳들을 다크 팩토리라고 하는데 거의 그 수준에 근접하게 자동화가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변화를 추동한 참 좋은 점도 있는 거지만 이게 저는 지금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또 매장의 무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인 매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죠. 저도 가끔 술 먹고 해장하러 하나씩 사서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2017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수를 한번 보면요.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던 일이고, 그때 실제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 점포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늘어났고요. 제가 숫자의 맥락은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렇게 쭉 갔어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뛰죠. 코로나 때 언택트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 그냥 무인이 더 편하다라고 해서 그때 밀키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노동력 투입을 자본 투입으로 대체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설로 설비나 자동 그런 키오스크 잔뜩 넣으면 사람 노동을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출판사 분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도 다 무인이더라고요. 거의 그 키오스크로 다 주문하고 그다음에 뭐 커피 먹으러 갔는데도 거기도 키오스크 주문하고 어떤 데는 심지어 요즘에는 서빙 로봇 같은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서빙 로봇이 와서 갖다 줄 정도로 인력을 대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비용 계산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냐면 무인 매장이 많이 생기면서 무인 매장 절도도 같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건너 아는 분이 무인 매장을 하시는데 그분한테 전 얘기를 했죠. 모르고 되게 편하시겠다 무인 매장 하시면 아니래요. 왜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CCTV만 보고 있대요.
저는 무인 매장이라서 아무 노동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서 그 식재료 같은 거 채워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CCTV 보고 있다가 누가 이상한 걸 하면은 거기 스피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인 매장에. 그래서 거기로 자기가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한대요. 거기 그 학생 그거 내려놓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무인 매장 절도 범죄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숫자의 맥락을 잃는 또 하나의 방법이 범주를 나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령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10대가 52%고요. 20대가 36%. 사실 40대가 무인 매장에서 절도하는 건 잘 상상이 안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0대, 20대가 많이들 하는데 이게 현장 절도에 대한 어떤 그런 제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린애들일수록 그냥 안 보면 대충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또 객기로 약간 자기들끼리 야 괜찮아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 들키고 훔치는 게 약간 놀이문화처럼 되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10대와 20대의 무인 매장 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무인 매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 좋은 치안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만들어준 환경이죠. 그런데 이거는 혜택은 누리면서 경찰력에 자꾸 신고를 할 거 아니야, 절도 당했으면. 근데 그 무인 매장에서 뭐 마스크 쓰고 뭐 모자 눌러 쓰고 가서 물건 훔쳐간 애들을 어떻게 잡겠어요, CCTV로. 경찰력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그 비용은 외부에 전가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무인 매장 업주들이 되게 이렇게 말하면 좀 무인 매장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약간의 사회적으로 좀 무임승차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걸 경제학 용어로는 외부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되는 게 무인 매장 절도범 중에서 이 10대가 가반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절도와 또 처벌받지 않는 경험을 계속 누적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건데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범죄 가족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 중 하나죠. 자전거 훔치기. 그래서 이제 보통 자전거 밖에 세워놓으면 많이들 훔쳐가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한번 막 그런 위기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비싼 바이크인데 애들이 막 털어가려고 하는 걸 붙잡은 적이 있다 하실 정도로. 그런데 또 막상 비슷한 가격대인 노트북들 요새 한 몇백만 원씩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카페에 놔두고 왔을 때는 아무도 안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치안 문화가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심리학적인 어떤 이론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계획된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내가 인지하는 사회적 규범이 있고 그 규범의 안에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카페에서 노트북을 훔쳐간다라는 거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카페에 있는 책상에 놔두는 거는 그냥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훔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자전거는 내가 도둑맞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야 그거 훔쳤어 이런 거를 잠깐 빌렸어 라고 하기도 하고 또래문화 같이 적응이 되다 보니까 자전거는 훔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무인매장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런 소매점에서 가볍게 훔치는 거 처벌도 받지 않네? 라는 것들을 10대들한테 계속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조금 더 윗세대로 올라가면 뭐 수박 서리했다, 참외 서리했다 이런 거 사실은 절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식적 차원에서는 그걸 그렇게까지 범죄로 안 받아가 지금은 다들 굉장히 강하게 규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그러면 과연 얼마나 그게 영향이 있냐라는 건데 실제로 범죄학 쪽에서 이런 연구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범죄 가족이라는 건데요. 이제 1998년에 발간된 이제 캠브리지 지역, 영국 캠브리지 지역의 연구인데요. 아버지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 그 아들, 그 소년의 63%가 범죄 경력이 있더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버지가 전과가 없으면 어때요? 그러면 소년의 한 30몇 %만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3.9배 정도 높을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료를 파보면 이제 형제자매는 어떠냐? 그래서 형이 전과가 있으면 그 애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한 4.3배 정도 높다. 그 다음에 남동생이 전과가 있으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3.4배 정도 높더라. 거의 3배 이상씩 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 종합을 해보면 전체 가족 10%가 캠브리지 지역 범죄의 64%를 저질렀다는 결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절대로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범죄는 유전력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가정 환경 자체가 범죄에 굉장히 우호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카페 위에 있는 노트북 훔쳐가지 않는다는 게 그냥 그런 상상 자체를 못하기 때문인데, 이 가정에 있는 애들은 그거를 부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행하는 것들을 계속 보고 반복되고 노출되다 보면 유년기 시절부터 이거를 익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쁘지 않네?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범죄자 되기 더 쉬워지는 거고, 이거를 이제 좀 더 심리학 용어로 하면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주면 강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하면 그런 행동을 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까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가족 내 범죄 상황이 계속 증가해서 세대를 거듭해서 그 가족들은 계속 범죄를 좀 더 잘 저지르게 되는 이런 데까지도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도 책에서는 못 썼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전과자, 이래서 부모가 전과자인 애를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흘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같이 좀 맥락을 길게 깊게 나누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저한테 굉장히 제 글쓰기나 삶의 태도에 굉장히 영향을 준 책 중에 하나인데, 스마트 브레비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스마트 브레비티의 저자분들이 뉴스레터 서비스를 하시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는 뭐 뉴욕타임즈의 엄청 유명한 기자고 이래서 자기들이 막 칼럼 이런 거를 막 5페이지씩 막 쓰고 막 이렇게 정말 멋지게 막 쓰고, 독자들이 참 뿌듯하겠지 하면 주변에 보여주면 정말 잘 썼더라고요 이러면서 칭찬받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그런 데이터를 보니까 독자들이 긴 글을 아무도 안 읽더라는 걸 늦게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긴 글 잘 안 읽게 되잖아요.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다면 글을 정말 스마트하고 그 다음에 브레비티하게 쓰자, 그래서 좀 간결하게 쓰자라고 해서 그런 방법론을 적용해서 뉴스레터 서비스를 했고, 그게 굉장히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녹여서 스마트 브레비티라는 책을 낸 건데, 거기서도 딱 그 얘기를 하세요. 요점만 중요한 얘기만 하자. 그래서 그 숫자 한국 책 읽으신 분들도 제가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았어요. 뭔가 왜 간질간질할 때까지 쓰고 마셨어요? 좀 더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누더기가 될 것 같아서 최대한 간결하게 줄여서 낸 게 이 책이고요. 제가 글쓰기를 할 때도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 아니면 더 덧붙일 수 있는 얘기는 많은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 요점만 간결하게 모아서 쓰는 게 저는 제일 글쓰기의 기본이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긴 글을 필요한 경우는 긴 글도 읽으시겠지만, 좀 더 호흡 짧은 글들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글들에 좀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실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도움이 되는 습관이나 이런 게 있냐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정기적으로 연재하는 게 네 개 매체에 연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 원고를 매주 하나씩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연재가 몇 개 또 다른 잡다한 것들이 늘어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거기에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에피소드나 사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글 써보시면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너무 뻔한 비유들, 뻔한 얘기들만 계속 반복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상에서 겪은 경험 중에 재밌었던 것들, 그 다음에 되게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 아니면 책을 읽다가 이거 되게 재밌네 싶은 것들을 다 기록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막 엄청 각 잡고 메모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냥 카톡에 이제 나에게 채팅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썼는데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냥 메모 앱인데 저는 거기다 그냥 막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인가 한 2년인가 전에 한번 에어컨 청소를 맡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에어컨 청소하시는 부부가 와서 막 엄청 열심히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이제 근데 제가 에어컨 관리 팁을 좀 알려드리겠다고, 뭐냐고 하니까 제습 기능을 절대 쓰면 안 된대요. 왜요? 그러니까 제습 기능을 쓰면은
에어컨 안에 곰팡이 펴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절대 쓰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안습하려고 쓰는 게 에어컨인데 그럼 제습 써야지. 기계를 모시고 살라는 거냐. 그냥 이러면 그냥 있었던 일인데 이거를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칼럼의 도입부로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에세이의 도입부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구조에 맞게 쓸 수 있는 조각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두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숫자 한국의 경우도 그런 식의 좀 모아둔 데이터들이 오히려 도움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 같은 걸 보다가 저 자료 재밌네. 언젠가 어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이런 거 있었지 한번 찾아보고 이런 약간 메모하는 습관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저런 데이터들을 어디서 찾았냐라는 거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들을 수 있는 답변은 우리나라 국가 통계 포털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하기가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정말 웬만한 자료는 다 거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를 제일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통계 전공자인 건 알겠다. 데이터 전공할 거 알겠다.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다 그렇게 깊이 있게 아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은 없었냐.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보통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국책 연구기관들에 보면은 연구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런 것들에 보면은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최선의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셔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인용하든지 그 원출처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 연구 뉴스레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달 신간으로 나오는 그런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들을 리스트업해서 매달 한 번씩 보내주십니다. 그럼 저도 그 꼼꼼히 찾아 읽어보고 이런 연구 재밌다. 왜냐면 그분들은 다 박사님들이고 저는 석사기 때문에 박사님들의 연구 성과를 잘 음미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전달 수 있게 가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도구나 프로그램을 쓰냐라는 건데 이게 제가 대학원에서는 당연히 뭐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쓰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재밌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 같은 걸 보다가 저 숫자 뭔가 좀 이상한데? 아까 박한슬 약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 숫자의 맥락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추세를 알고 싶네? 그러면 그냥 그거를 직접 엑셀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국가 통계 포털에 가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아예 표로 해서 다운 받아가지고 엑셀로 내보내기 해서 그걸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조금 더 쉽게 하고 싶다. 그럼 요즘 AI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뭐 숫자가 좀 이상한데 이거 통계 데이터 찾아줄 수 있어? 하면은 생각보다는 잘 찾아줘요. 네, 그렇게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정말 전공을 하시고 싶으면 뭐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뭐 R 같은 그런 툴들이 통계 분석용 도구들인데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대학원 가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까지 그런 경험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저는 부양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도 그 부양비 얘기를 그냥 한 꼭지로만 정도 썼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통 돌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린아이 돌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많이들 하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노년에 대한 돌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좀 그런 경험을 한 게 저희 할머니께서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최근에 넘어지셔가지고 엉덩이뼈 쪽이 완전 그렇게 돼서 이제 한동안 좀 와병상을 하시다가 회복이 되고 지금은 또 이제 보행기를 걸으시면 걸으실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노인 돌봄 문제가 정말 이제 닥쳐봐야 아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에도 보면 이런저런 보행 보조용 그런 레일 같은 것도 깔고 레일이라고 할까요? 옆에 손잡이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런 것들 해놨는데도 좀 불편하게 움직이시는데 만약에 그런 걸 보조해줄 가족이 없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아까 이제 재생산 노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서 노동자를 보내고 이제 그게 시장에서 다시 임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은퇴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재생산 노동 비용이
아이 보육과 노인 돌봄이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의 50대 정도 분들을 이제 끼인 세대라고 하죠. 자녀 돌봄과 노인 돌봄까지 같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냥 우리가 가정에만 그렇게 방치하면은 과연 가정을 꾸릴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양비가 가장 중요한 숫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삶의 궤적과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약대 졸업하고 원래는 이제 세계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 싶었습니다. 졸업하는 해에.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갈까 하다가 친구랑 뉴질랜드 여행을 가자. 그래서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그 해가 2020년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원래는 다 유료 결제가 취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나 코로나 위험 지역인데 갈까요? 하니까 취소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다 취소를 하고 이제 제가 본가가 대구였는데 대구가 한창 그때 신천지발 코로나가 유행이었죠. 그래서 그때 한창 그 코로나 전담 병원들의 또 약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기 가서 좀 할까? 그래서 그냥 제가 그렇게 막 계획적으로 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1년 동안 병원 약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들어가 보니까 코로나라는 질병이 굉장히 낯선 질병이었고 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논문을 봐야 되죠. 논문을 보니까 다 통계인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것도 왜 이렇게 어렵지? 그리고 그때 제가 바이오 투자 쪽도 조금 했었거든요. 돈이 걸리니까 더 절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아, 통계를 그냥 아예 좀 더 배워볼까? 사실은 이게 어느 분야든 다 쓰이는 거니까 꼭 그런 의학 통계라든지 바이오 통계만이 아니라도 내가 임상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직종에 종사를 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시너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또 교수님께서 처음엔 뜯어 말리셨거든요. 너 그냥 약사해서 편하게 살지 왜 오려고 하냐? 괜찮겠냐? 괜찮다. 원망하지 마라. 원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계 전공을 좀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막상 가서 근데 좀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1년 끝나고 나서 갑자기 챗GPT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의 교수님들이 전부 다 갑자기 AI 전문가분들이 막 새로 충원이 되셔가지고 그분들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데이터 자체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거의 그런 경로로 좀 가게 된 게 아닌가? 네, 제가 특별히 막 뭘 의도하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흘러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원래는 그 교수님 연구실은 이제 의학 통계 쪽에 좀 더 특화된 곳이긴 해서 전공을 좀 확장을 해볼까로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됐죠. 네. 일단 처음에 거기 가게 된 거는 원래는 그 서울시에서 미래서울 전략회의라고 하는 그 굉장히 많은 수의 청년을 불러서 이런 자문을 듣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문 기구라고 하기도 뭐한 게 한 60명? 네, 꽤 많이 했는데 이제 그분들을 분야별로 나눠서 보건 의료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핀테크, 그 다음에 뭐 스타트업 뭐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눠서 많이 불러서 자문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면서 같이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뭘 제안을 드렸었냐면 돌봄도 구독 복지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은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정하는 복지들이 쭉 리스트가 있죠. 그 중에서 내가 해당이 되면 받고 아니면 많은 건데 사실은 아무도 원치 않는 건데 그냥 있으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거의 안 쓴데도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돌봄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있을 건데 그걸 제공할 수 있는 민간 그런 제공자들을 모아놓고 선택을 받게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반찬 나눔 이런 돌봄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서울에 반찬 업자들이 엄청 많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의 반찬 업자를 복지를 받겠다고 선택을 많이 하면은 그 업체는 살아남아서 그 복지를 받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들 빠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실수요로 그렇게 구독하듯이 우리가 채널 구독하듯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대신에 연간 한도는 좀 정해놓고 그러면 더 효율적인 복지 제공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게 최종
발표까지도 갔습니다. 저희 팀에서 준비한 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게 실현되는 데는 장벽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입점할 때 그냥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업체 특혜를 줬다는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그런 데서는 제동을 걸어주셨고, 저는 그게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아서 아직도 그냥 검토하다가 그냥 약간 흐지부지 된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아쉽게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제한하는 게 나름대로는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 청년 그쪽에서는 어떤 걸 했냐면 실제로 실현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서울시에서 청년 정책 같은 걸 할 때 연령이 보통 35세 이런 식으로 끊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30세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러면 2년 정도 더 벌충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문제의식이 저희 그 자문회의에서 나왔었고, 그게 그래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서울시 어떤 청년 복지 정책 중에서 남성들 군역을 하신 분들은 그 2년 정도를 추가로 더 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것들은 되게 마이너한 거지만 또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또 실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뿌듯하기도 했고, 그런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지기도 하는구나, 또 그걸 느낄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이란 걸 지정을 해놓은 게 서로 일자리 경쟁을 하다 보면 임금이 너무 낮아지고 이게 생활 수준에 못 맞출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그걸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로봇이 늘어난다고 해서 임금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낮아질 수는 없는 게 맞는데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일자리가 사실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구직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거의 깎듯이 해서 들어가든지. 왜냐하면 이제 최저임금 예외 업종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일부에 불과하고 그 실제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직종들이 지금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의료 쪽 계통을 하니까 간병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간병인들 하루에 비용이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14만 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는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 부담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24시간 중에 실제 근무 시간이 한 17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근로기준법상으로 해보면 하루에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현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니까 14만 원 주고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지하경제, 비공식 경제로 넘어가게 되겠죠.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지지 않나라는 거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로봇의 생산 비용도 한계가 있을 거고, 뭐 사람도 사실은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15살까지는 그래도 키워야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비용만큼 더 드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걸 고려하면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저는 인간의 노동 협상력이 좀 많이 약해지는 방향이지 않을까? 크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 실제로 그 아까 제가 우에노 치즈코에 대한 그런 재생산 노동 얘기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이 되게 비정한 얘기를 하세요. 노인 문제가 굉장히 현대적인 문제다. 노인을 계속 의학적인 자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의료 기술을 발전을 통해서 계속 살려두고 있는 거지, 예전에는 사실은 더 빨리들 죽었기 때문에 노인 문제라는 게 애초에 없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자원 투입을 멈추면 사실 노인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는 하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돌봄을 그냥 가족 영역으로 방치를 한다면 내 부모에 대해서는 케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그렇게 고독사로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현실이에요, 그게. 지금 앞으로 미래 얘기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의료인을 더 늘리는 게 맞느냐라는 것도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냐의 측면에서 중요한 얘기긴 한데,
우리는 또 1인 1표제고 노인 인구가 많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노인들이 더 많은 표를 행사하는 데서 그들의 이해를 거스르기는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국민연금 갈등만 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여명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두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게 민주주의에 좀 근간을 흔드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노인들과 어떻게 잘 협의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 성장이 정말 너무 침체되고 나라 경제가 휘청일 정도가 되면은 노인한테 그런 걸 지급할 여력도 없긴 하겠죠.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당분간 그대로 쭉 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하면 안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딱 2개 년도만 비교하는 것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년 대비 얼마 줄었다, 얼마 늘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우연에 의한 변동인지 아니면 그 추세가 이어지는데 이게 바뀐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긴 맥락을 얻기 위해서는 꼭 여러 년도 비교를 해보는 게 좋고 가능한 한 최대한 긴 연도로 비교해보는 게 그 추세를 알 수 있게 제일 적합한 방법이고요. 이것도 약간 뭐 이것도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게 꼭 원인과 결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많이 듣죠. 근데 실제 예시로 들으면 조금 그런가 싶어요. 그래서 1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감소한다. 통계로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 끄덕끄덕 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재생산 노동의 비용이 가정에 몰빵이 되면서 그냥 개발도상국으로 점점 저출산이 수출이 된 거에 가깝지 선진국이 된다고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를 또 보여주는 또 간단한 예시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겠네요. 편의점 수가 늘어나면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 아셨나요? 편의점 수가 늘면은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거든요. 편의점 수가 늘고 출산율이 줄었어요. 편의점에 뭔가 나쁜 게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다른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편의점도 늘고 그 다음에 출산율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공통 원인이 있는 현상 2개가 공교롭게도 그런 상관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저희 통계학과에서 교수님들이 처음 할 때 하는 것들 이런 게 있는데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상어 물림 횟수가 비례해요. 왜 그러냐면 여름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늘고 그 다음에 상어한테 물린 것도 바닷가에 가야 물리니까 해변 가는 것도 느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뭐 아이스크림 사장이 상어를 푸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를 하시면 진짜 공통 원인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걸 뭔지는 몰라도 그런 질문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뭐 찾아볼 수 있잖아요. 요즘 AI들 똑똑해져서 가끔은 저보다 똑똑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물어보면 이게 정말 이것 때문일까 하면은 기존 연구들을 찾아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에 의한 변화 같은 거는 이게 아까 제가 추세가 일정하거나 변화가 없다는 거는 환경이나 조건이 거의 유사할 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외부 환경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할 때는 당연히 그런 방식을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세를 어떻게 예측하기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에야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모른다고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주신 게 통계 쪽에서 그런 숫자 이면을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 한 세부 전공이 있냐고 하셨는데 제가 일단 조금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통계학과가 대충 계열이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거의 수학과에 준하는 정도로 수학만 드립다 하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런 곳들은 거의 수리통계학 위주로 해서 그 분야 분들은 이제 교수님들도 전공 같은 것도 어떤 거를 증명했다. 그다음에 뭐가 이렇게 방법론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거의 연구하시고 저는 응용통계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들을 하는데 그 응용통계 분야 중에서도
인과 추론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있거든요. 그쪽이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좀 더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쪽을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거 말고 조금 더 하자면 이제 실험 계획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그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쪽을 보셔도 통계적으로 어떤 인과를 파악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배우실 수 있을 거라서 그쪽 연구들 찾아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순서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봐야 되냐? 결국은 1등은 생길 수밖에 없고 꼴찌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거는 참 어려운 게요. 그 상대 비교지 않습니까? 그쵸? 순서라는 건 결국 상대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교군끼리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한 20명 남짓 이렇게 가시는데 저와 어떤 여성분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이게 맞는 비교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배제하고 여기서 내가 키가 몇 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세부 범주를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순서라는 것도 결국은 그 범주를 나눴을 때 어떤 뭐 GRDP 같은 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비슷한 비교군들이 있을 거거든요. 대구도 사실은 낙후된 지역의 대표 주자고 광주 같은 것도 사실은 GRDP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면 두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과연 여기는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개선이 됐고 이 경우에는 이 요인 때문에 저게 바뀌었고 악화됐고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인사이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순서 자체만 보다는 그 순서를 줄 세우는 추구율 뭘로 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충격을 받은 통계 중 하나가 오늘 소개했던 그 쌀 소비량 통계였습니다. 저한테는 제일 최근에는.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그냥 범주를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 정도로 왜곡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싶었던 게 또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책에서 이제 방어나 오징어 어획량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당시에는 어민들의 남획과 무지, 그래 욕심 때문에 바다가 말라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명태 없어질 때 제일 먼저 얘기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오징어고 지금은 아마 다음에도 뭔가 비슷한 게 나올 건데 이제 그런 식의 좀 장기 시계열을 봤을 때 더 큰 변화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거를 구조 안에 들어있는 사람 탓을 하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이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숫자 한국 출판 기념 북토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